자, 군사전문 기자 과학 전문가가 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초강력 무기 베스트 5!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입니다. 거의 절반이 추락하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거예요. 거의 더 싼 것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의 I-400 잠수 항공모함. 비행기를 3대밖에 못 실었고요. 얘는 피가 안 됩니다. 포르텐 HO-229 집중적인 폭격의 대상이 됐어요. 미국이 대거 가져갔어요. 6개월만 더 견뎠더라면 나치가 이겼을 것이다. 이제 베스트 5 중에 5위, 4위, 3위를 받고 이제 2위와 1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이 될 텐데요. 자, 어떤 상황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초강력 무기 2위는 뭡니까? 이해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콜롬비아호 같이 생겼는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괴물 같습니다. 이건 얘 이름은 에크라노 플랜이라는 거고요. 구소련의 기체인데 위그선, 즉 물 위를 떠서 날르는 배. 아, 배요, 배. 예, 사실은 배하고 비행기가 섞인 개념이죠. 1920년대에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 아주 초기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뭘 알아냈냐면 이륙하고 착륙할 때, 즉 물에 가까울 때 비행기가 훨씬 민첩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이 모리스 르 수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굴곡이 많은 땅에서는 위험하지만 바다처럼 평평한 곳에서는 비행기가 대단히 유용하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정말로 현실화된 게 이 1960년대에 나온 기체인데 이 소련에서 만든 에크라노 플랜, 즉 해군용 위그선입니다. 떠다니는 배, 뭐 호버크래프트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전에 쓰는, 실전이 아니죠. 현실에서 우리가 쓰는 네. 빨리 가는 거고. 그건 또 아니고. 공기부양정보다는 더 높은 그렇죠. 고도를 나는 배죠. 오피셜하게 배죠, 이건 네. 분명히.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IMO라고 국제 해사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선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련 거라고 하셨죠. 냉전 체제 때.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근데 아까 우리 원쌤이 보여주신 그 사진이 냉전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한때 미국을 긴장시켰던 존재예요. 그 1976년 8월에 미국 그 키호류라고 불리는 정찰위성, KH 정찰위성이 카스피해에서 이상한 물체를 하나 찍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배 같은데 속도가 이 배로 보기에 너무 빠른 거예요. 시속 한 500km 정도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UFO를 본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별명이 붙죠. 카스피안 시 몬스터라고. 카스피의 괴물. 실제 모양도 보면 좀 괴물처럼 생겼죠. 이상하게 생긴 했어요. 전체 길이가 73m고 높이 19m고 폭이 44m니까 꽤 이제 큰 기체고, 근데 500km를 시속 500km를 갈 수 있다. 보통 물 위를 달리는 이제 그 고속함 이런 게 한 100km가 안 되거든요. 시속 8, 90km 그 정도 되는데 뭐 5배, 6배 속도를 낸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높이 공중에서 뜨게 되면 또 공중에 이제 높이 날아가는 보통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죠. 밑에 공기가 한마디로 날개 위쪽의 밀도보다 날개 아래쪽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좀 훨씬 많이 높아진다. 그럼 이걸 위로 떠올리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그 힘으로 쓸 수가 있게 돼서 그런 빠른 속도를 또 낼 수 있게 돼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게 용도가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걸 개발하게 됐을까요? 소련이 1940년대부터 이 수송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고속 수송선 같은 걸 했고 또 수중익선이라고 있죠. 배 밑에 이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해서 달아가지고 물의 저항을 줄여서 빨리 달 수 있게 하는 이런 배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수중익선도 사실은 큰 배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위그선이 이제 1961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SM-1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뒤에 뭐 SM-2, 3 해가지고 SM-2, P7 등까지 개발을 하는데 카스피안 몬스터 그게 이제 눈급이라고 불리는 위그선입니다. 앞에 크다랗게 동그랗게 생긴 게 한 8개가 붙어 있었죠. 그게 이제 쿠즈네츠프 NK87이라는 터보팬 엔진이고요. 그 위에 또 둥그렇게 생긴 원통형 물체들이 6개가 있습니다. SSN-22 썸번이라고 불리는 대한 미사일인데. 아, 미사일이군요. 근데 이게 별명이 항공모함 킬러예요. 음속이 4배 정도로 빨리 날 수가 있고 무게가 무려 4.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맞으면 항공모함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이력을 가진 엄청난 대항 미사일인데 소련이 항공모함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무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 히든 카드로 이 카스피안 몬스터를 만든 거죠. 미사일을 실지 않을 경우 이제 수송기 역할을 한다면 한 140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는데 140톤이 사실 적은 게 아닙니다. 수송기 중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의 C-17 수송기라고 있어요. 우리 사드 바사드에도 실고 온 게 그 C-17 수송기인데 그게 한 77톤 실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화물을 빠른 속도로 운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다 살려보자. 그러니까 속도와 이제 그 수송량과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또 빠르게. 그 틈새 그 장점이 있긴 있네요. 네.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물에서 다니니까 활주로나 공항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걸 뭐 수송기를 띄우려면은 뭐 어디든지 간에 저 부대 시설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연료 소모량이 적게 들어요. 휘발유 200리터로 한 800km 운항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동급 항공기나 선박이 한 절반 이하, 30에서 50%. 200리터에 800km면 연비가 4km 아니에요, 리터당. 그 웬만한 트럭도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한 트럭보다 이게 엄청 그 연비 좋은 건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이거. 그렇군요. 아니 왜 이게 근데 왜 비운이래요? 아니 항공모함 그 공격하는데도 좋고 연비 좋고, 네. 예, 또 빠르고, 근데 왜 이게 비운이에요? 이거? 알루미늄 합금 이런 거로 선체를 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문제가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최강의 전력일 것 같잖아요. 사실은 함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몇 배로 얘가 받아야 했었어요. 함선의 약점이요? 그 한마디로 수면이 굉장히 흔들릴 때, 물론 아주 큰 배는 큰 영향을 안 받지만 대기의 경우는 파도가 크고 뭐 폭풍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물 안에 잠겨 있단 말이죠. 배는 꽤나 잠겨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흔들림이 크게 만들면 훨씬 덜해집니다. 근데 얘는 수면하고 날개 사이에 공기 밀도를 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 안 날개 밑으로 바람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아주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단점을 해결을 못해서 실전 배치가 못 된 겁니다. 그거는 그럼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파도라든지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낮아야만 운행이 가능한. 맨날 오늘 뜨나요? 앞에 못 떠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전쟁 났는데 지금. 예. 바람 불어도 예전에 비 맞으면은 그 스트레스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거보다 이거 더 안심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위그선을 몇몇 회사에서 개발해서 시험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울릉도나 어디 섬 그러게, 여기에 와, 수송용 진짜 쓴다고 좋네. 그랬는데 예. 사실은 날씨 문제로. 활용이 못 되고 어렵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정말 이런 장점만 있다면 벌써 카스피안 몬스터가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니죠. 사실.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보고 좋은데요. 했어야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군요. 날씨 바다를 다니는데 날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 다닌다. 군용 함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예. 만들어 놓은 사진도 있는데 이게 네.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어떻게 된답니까? 원래 이제 120대 생산을 하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만든 건 4개. 단 4개였고 그러다 이제 소련이 나중에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쓰이다가 90년대 후반에 퇴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해군 기지에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방침 뭐예요? 전시도 아니고. 그냥 뭐 최근에 제 사이트에 저 최근 모습이 올라서 제가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 사가서 고철. 예, 고철이 됐어요. 고철. 예. 뭐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비윤의 무기 표현에 딱 맞는 얘야말로. 상황입니다. 예. 얘가 만약에 좀 뭐 단점을 극복했다면 뭐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물리학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게 이런 식의 뭔가가 실용화 되려면 뭐 반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 법칙. 새로운 물리 법칙이 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뭐가 나와야지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하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가 쓰고 있는 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힌들 중에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명과의 가까운 부분이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동시에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망의 영광의 1위가 이제 비운의 1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또 그
가요 톱 10, 그 있지 않습니까? 임성훈 씨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전에, 아참, 그, 이제, 번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했습니다. 어디 영화에서 보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디 본 것 같은데요, 진짜. RH66 코만치라는 헬기인데요. 영화 헐크. 아, 네, 등장했던 예. 헬기고요. 다른 영화에도 이제 몇 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건데, 보기에도 딱 네, 레이더 뭐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서 레이더에 더 작게 잡히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 로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헬기치고는 굉장히 작게 잡히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헬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1983년부터 무려 8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과거에 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럼스펠드 장관이 이 계획을 캔슬을 시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캔슬을 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배치가 됐으면 아마 헬기계의 그 랩터라고 그럴까요? F-22 랩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헬기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무인기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헬기 그 역할도 다른 것들이 이제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그때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헐크에도 나오는데 이게 그 있는 비행기예요? 아니면 가상의 설계? 실제로 이 비행기는 시제기들이 몇 대가 만들어져서 비행도 했어요. 몇 년 동안 시험 비행도 했는데 양산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 보면서 아파치 다음이 저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아파치를 보완하는 역할로 사실 이 헬기를 미국에서 운용하려고 개발했었죠. 네. 그래서 아차상 RAH66 코만치 이렇게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원쌤께서는 얘도 5등 안에 들 뻔했는데 이게 언제쯤 걸로 보이세요? 글쎄 한 1800년도쯤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뭐 알라모 요새 뭐 이렇게 딱 그때 정도의 뭐 멕시코인가요? 그렇게 싸울 때 뭐 독립 그 정도일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게틀링건의 흑대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같이 보이는데 1718년에 그러니까 300년 전에 나온 총이에요. 718년이면 총 한 번 쏘면 이거야 되는 시점. 그렇죠. 예. 뭐 1718년이면 미국이 독립하기도 훨씬 전이고, 그거는 아주 오래 300년 전 얘기인데, 영국의 이 제임스 퍼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총이라서 퍼클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퍼클건.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멋있는 이름. 퍼클건. 선상 전투에서 적군에 저항하는 선원들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에서 쓰려고 만든 일종의 원시적인 기관총인데, 여기 이제 11발이 장착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11발이 장착이 되고, 한 발을 쏘면 이게 딱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손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또 장전을 시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연사는 아니지만 꽤 빨리,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 단발이 빨리, 아닌 게 어디 단발 장전 이게 아닌 게 어딥니까? 탄창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두두둑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발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껴서 다시 쏘고 돌려가지고 쏘고 이렇게 하던 건데,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이걸 다 이제 바꿔서 또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기관총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대포 한 방 쏘면 그거 다시 이거 쇳덩이에 했다가 이거 막 저땐 그랬던 시대. 불 붙이고 유리에다 치 타고 이런 시대인데 11발이 연달아 나가면 이거 완전히 상대편 그냥 기 팍 죽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실용화됐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겠죠. 그 당시에는. 기관총이 사실 역사를 바꾼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럼 왜 쓰지 못했냐? 일단 설계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당시의 기술이라는 게 이런 총을 안정되게 정말 제작을 해서 깎아서 딱 깎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깎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던 거예요. 결국은 채용이 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몇 개만 만들고 그냥 사장이 됐고요. 하지만 이 개념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사장된 물건이지만 이 개념이 계속 이어지다가 1800년대 중반에 가서 슬슬 이제 기관총, 기관포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히 드럼식 탄창 이런 것들의 그 원조가 된 발상이 바로 이 퍼클건입니다. 딱 보니까 알겠네 이거는. 그렇죠. 이게 뭔지. 근데 1700년대 만들었다는 게 신기한 거지.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원형 정도 되겠습니다. 연발로 나가는 거래. 이렇게 해서 퍼클건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초강력 무기 베스트 5 중에 안타까운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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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이겁니다. 얘는 어떻게 콩고도 여기까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TB-70 발키리라는 이 폭격기인데요. 유사 이래 가장 빠른 폭격기입니다. 마하. 이게 폭격기예요? 네. 한국 기준 제일 빠르게 SR-70이라는 정찰기 아니었어요? 마하 3. 네, 3.3 되는 정찰기였는데 폭격기가 이 정찰기 아닌 폭격기가 마하 3이 있었다. 더구나 1960년대. 이야, 진짜 달착륙만큼 놀라운. 제가 거네. 제일 매니아로서 좋아하는 또 아쉬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XB-70입니다. 아, 이건 유 기자님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네. 네, 그럼 다행히 작가님이 반영해 주셨어요. 아, 예. 냉전 시절이요. 냉전 시절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련을 이제 그 폭격기의 경우 이제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복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큰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미 공군 전략공군 사령부에서 소련 영토를 논스톱으로 마하 3으로 왕복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이란 폭격기를 개발해달라고 당시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요즘도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그 당시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건데 근데 이것이 실현이 돼서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기술력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처음 비행한 게 1964년인데 그때 이제 마하 2.85, 마하 3에 가까운 속도로 10분 동안 비행해서 이제 신기록을 세웠었고 66년에 이제 22km 고도에서 시속 3,250km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하삼을 달리면 얼마나 막 뜨겁고 막 그렇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참 놀랍네요. 3,000 몇백 킬로미터로 공기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동원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라고 우리 많이 하지만 그런 걸 쓰면 이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이타늄을 많이 쓸 수가 없던 때라 스테인리스 스틸 우리 칼 만드는 스탱! 네, 스탱. 아, 스탱으로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스탱이겠지만 네, 좋은 스탱이죠. 이걸 이제 벌집 구조로 만들어서 동체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한 그런 어떤 열 저항뿐만 아니고 속도에 대한 저항. 왜냐하면 이런 속도에서는 이걸 제대로 이 기체를 조금만 조립을 잘못해도 이게 뜯겨서 나가버립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리벳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사실은 튀어나오면 이게 다 공기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벌집 구조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 그런 걸 이겨낸 그런 형태였고요. 또 하나 이제 속도를 낼 때 초음속으로 가면은 비행기들이 앞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기체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에어로다이내믹스 공기역학적인 그런 것들을 발휘를 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날개 끝이 이렇게 속도가 날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림 보시면 또 나와 있을 텐데 아까 사진에도 꺾여가지고 최고 속도가 되면 65도까지 밑으로 꺾일 정도로. 백조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같은 게 되게 예쁘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비행기를 또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음속 돌파할 때 저 소닉 붐이라고 하는 꽝 소리 그렇죠. 나는 거예요. 저기 초음속 충격파라고 그러죠. 이게 있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초음속을 돌파할 때 꽝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 뭐 한번 찢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초음속인 상태에서 계속 뒤에 충격파가 생겨요. 그게 매번 소리로 들리진 않지만 굉장히 멀리 떠는 경우가 많고 계속 뒤에 이제 깔때기 같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고 가는 상황에서 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역학 공기라든가 이런 흐름이 생기거든요. 얘는 이제 그걸 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속도를 내니까 그걸 끌고 다니잖아요. 그 위에 타가지고 안정감을 또 유지하는 이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의 기술로 마하 3, 60년대 기술로 마하 3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비행기 날개들 보시면 이제 뒤에 날개가 주익이 있고 앞에 조그만 삼각형 날개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유로파이터나 유럽 비행기들 뭐죠 저기 라팔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쓰는 전투기들에서 쓰이는 그런 날개 형태도 저때 이미 채택을 했었고 굉장히 진보된 항공기였던 거죠. 그래도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막 그랬다고 하셨는데 왜 얘가 비운의 무기가 됐죠? 이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네. 1966년 6월 8일에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이제 자기 엔진을 단 군용기들만 모아서 홍보 사진 촬영하는 이벤트를 벌여요. 얘가 이제 떴죠. 그 시제기 2호, XB70 2호가 떴는데 바로 F104. 문제의 F104가 아까가 F104요. 저주받은 F104. 위도메이커 그게요. 예. F104랑 얘가 그만 충돌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보 촬영을 하러 기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얘랑 둘이 충돌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F104 잘못일 것 같은데 그 확률로 봐서 F104는 자기 떨어지는 것도 심각한데 남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F104 RK라는 이 기종이 XB70을 쓸고 지나가요. 가야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이거 10대 0이네. 이거 10대 0이네. 보험 비율이 이거 10대 0인데. 그래서 이제 사고면 되군요. XB70이 추락해버리고 이 사고로 이제 양쪽 조종사 다 사망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연출이 돼버려서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좀 쐐기가 돼서 이때 2대만 만들고 프로젝트가 그냥 중단돼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자주 사고 내는 F104랑 문제고 이거 한 번에 이걸 그 프로젝트 뒤집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사고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 예.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 XB70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60년대, 60년, 61년간에 이 소련 영공을 정찰하던 유투기가 SA-2 소련 지대공 미사일이 격추가 됩니다. 지대공 미사일 능력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마3으로 20km 넘는 고공을 달리더라도 이거를 격추시킬 미사일이 그 당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제 파워 게임인데 이 미 공군 내에서 야 계속 이 폭격기가 전략 무기로 더 중요하다는 전략 폭격기파가 있고, 한쪽에는 195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첫 발사된 뒤에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계속 또 이제 개발되고 배치가 되고 있었는데, 아니야 폭격기로는 한계가 있고 나 미사일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ICBM파가 있었던 거죠. 파워 게임을 이제 벌인 건데, 그때 이제 ICBM파에도 이제 힘이 좀 쏠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XB70이 결국은 그런 차에 이제 사고까지 나니까 그냥 결정타를 맞은 거죠. 2대 만들었는데 한 대는 이제 안타깝게 추락했고, 그럼 이제 뭐 한 대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2대를 만들어서 이제 2호기를 돌리다가 걔가 추락이 된 거고요. 앞에 1호기는 이제 이때만 되면 초음속 기술이 이제 상용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음속 여객기, 나중에 나오는 뭐 콩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큰 충격을 받고 1호기조차도 잠적, 그만 운행하고 잠적해서 지금은 이제 미 공군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1년에 출장을 몇 번을 가셨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요? 기사 안 쓰시고. 제가 자꾸 타고 본 얘기만 하면 시청자들이 나중에 저는 일은 안 하고 딴 데만 다니고.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 출장 전문 기자, 해외 출장 전문 기자 아니에요? 항의 댓글 다니지 걱정은 됩니다만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96년에 그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에 보면 라이트 패터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데이톤이라는 데인데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에어포스 뮤지엄이랑 공군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공군박물관이에요. 거기에 딱 XB70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실물을 보고 정말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방치된 건 아니다. 예. 뭐처럼. 고철은 아니고. 카스피안 몬스터처럼 방치된 건 전혀 아니에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얘네들이 야 미국 애들 그거 안 한댄다 그거 하면 이 구소련은 막 만세불렀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구소련에 또 마3 넘는 전투기가 있다, 개발됐다 해가지고 미국이 냉전 시절에 엄청난 공포의 존재를 부각시킨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그-25 폭스바트인데요. 그게 이제 70년대에 일본으로 그 벨렌코 중위가 몰고 망명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하간 이 1960년대에 이제 마3짜리 전투기가 소련에서 전투기를 개발한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정말 자기들이 기술이 뛰어나서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안 만들면 우리 큰일 난다고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게 미그-25예요. 말씀드린 미국에서 마3짜리 폭격기 만든다고 그러죠. 마3짜리 SR-71 정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사적으로 마하삼 만든 예, 거. 필사적으로 개발해서 나온 게 마하삼 육박하는 미그 25 폭스바트 전투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굳이 개발을 안 했어도 되는 무기였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본으로 망명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부풀려져 있었던 거예요. 뭐 진공관도 많이 쓰고 오로지 이것도 아까 F104가 가볍고 빠른 거 제일주의로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빠른 거, 급조. 예, 빠른 거 위주로 거기에 이제 거의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거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전투기였습니다. 예. 얘가 실전에 투입됐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실전 얘는 투입될 만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뽑은 것 중엔 그래도 이건 뭐 역사를 바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비우는 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얘는 나올 만한 그래서 1위군요. 네. 얘는 나올 만. 예. 이런 한계 때문에 못 나온다면 솔직히 비운이 아니잖아요. 태생적 한계니까. 근데 얘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죠. 그냥 아웃돼서 정치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파워 게임이라든가 F104 때문에 또 네. 상상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기술도 받쳐줬는데 그렇죠. 근데 안 나와. 다 된 건데. F104 때문에.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성능이 네. 사실은 거의 4, 50년을 앞서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 기자님의 개인적인 거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1위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초강력 무기 베스트 5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비운의 무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최고의 무기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한 번 더 한 번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S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얘 좀 억울해 진짜. 진짜 말씀 들어보면 이게 진짜 억울하네. 그러니까 그때 저기 F104 사고 안 쳐서 추락 안 했으면 아마 배치까지 갔을 그러게요. 사실은. 네, F104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거를